순원의 무지에서 선포됐던 제1차 국공합작과 장제스의 북벌, 이어진 제1차 국공합작의 결렬로 야기된 제1차 국공내전, 그리고 시한사건으로 엮어진 제2차 국공합작, 여기에 1937년 루고우차우 사건으로 발발된 중일 전쟁까지, 이 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줄지어 이어지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군의 재편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베이핑과 텐진이 일본군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럼에도 중일전쟁의 개전은 내전 시절 봉건군벌들의 사병 집단에 불과했던 이전의 중국군을 중앙에 통제해 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국부군이라 불리는 국군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서구에서 최신 장비와 무기도 대거 수입해 군을 현대화한다는 작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러자 현대식으로 개편된 8개의 독일식 사단을 포함 중앙군 30개 사단이 선진적 군사훈련을 받게 됐고, 그 결과 병사 개개인의 사이가 높아지고 작전 수행 능력 역시 일본군에 비해 손색이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앙군의 핵심인 87사단과 88사단 등 정예 교도소단의 장비를 당시 독일 국방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맞췄다는 것인데,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독일 군사고문단을 초빙하고 아직도 전세계 매장량의 64.8%를 차지하고 있는 텅스텐을 비롯한 광물들을 독일에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독일제 군수품이 대대적으로 유입됐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중일전쟁 초기 방금 말한 독일식 사단인 87사단과 88사단 같은 장제스의 친위 부대들은 독일 국방군의 슈탈헬름 M1935 헬멧 같은 개인 장구와 역시 독일제 소총인 GW98의 라이센스 버전인 2040 보총, 개베어 1888의 라이센스 버전인 한양 88식 보총 같은 개인화기로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초기 제2차 상하이 사변에서 국부군의 주력인 중앙군이 대부분 소모돼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중일전쟁 후반으로 가면 남아있던 독일제 장비, 소련제 장비, 그리고 공여받은 미엔필드 소총이나 브로디 MK1 헬멧 같은 영국제 장비, 스프링필드 M1903, M1 카빈 소총, 톰슨 기관단총 등의 미국제 장비, 심지어 일본군에게서 노획한 장비들까지 마구 뒤섞여버렸죠. 여기에 군대 지원하기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개발된 ZBLK-26 경기관총, 독일제 MG-13 경기관총, 소련제 맥심 토크레프 PM1910, 그리고 DP28 경기관총, 프랑스제 호스키스 M1922 경기관총, 중대 지원하기로 러시아에서 개발한 맥심 토크레프 PM1910, 1908년 독일에서 개발한 MG08, 이것을 가피해 1935년부터 한양 조병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자국산 24식 중기관총, 일본군도 사용했던 프랑스제 호스키스 M1914, 그리고 미국제 브라우닝 M1917과 M1919 등의 중기관총까지 잡다하게 운영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탄약의 공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워낙 보급체계 또한 전무한 상태여서 이것들의 운영에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군의 편제와 무장을 모두 통일하는 사업은 1920년대에는 각 지방의 군벌들의 반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3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겨우 시작됐지만, 이마저도 중일 전쟁의 발발로 중앙군의 30개 사단을 모두 정비한 데는 이르지 못하게 됐죠. 이에 따라 군복 등 개인 지급 장비조차도 중일 전쟁 종전 시까지 각 부대마다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었는데, 군보의 경우 중일 전쟁 초기 중앙군의 독일식 사단 정도는 갈색 계통의 독일군 스타일의 카키색 군복과 슈탈헬름 헬멧, 가죽 탄입대 등으로 통일시킬 수 있었지만, 나머지 중앙군은 기존의 군복에 제1차 대전 시절 쓰다 남은 영국군 MK1 브로디 철물을 공여받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앙군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언제 적으로 돌아설지 모르는 지방 군벌의 병사들에게는 이런 것마저도 지급되지 않았죠. 결국 군벌마다 다르긴 했지만 이들은 대체로 청해석 군복에 조악하기 짝이 없는 천으로 된 탄입대 등을 쓸 수밖에 없었고, 철모는 아예 지급도 되지 않아 중앙군이 버리고 간 영국제 브로디 철모를 주워 쓰거나 혹은 오스트리아군 스타일의 천으로 된 모자 또는 기존의 정모만을 쓰고 위험한 전장에 투입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당시 국부군의 최정예 87, 88사단이 썼던 독일제 스탈헬름 헬멧과 독일식 군복, 개인화기가 초창기 대한민국 광복군에게는 지급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봉일 의사의 훈코우 폭탄 투척 의거에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하나가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라며 감동했던 장제스의 배려 때문이었죠. 그러면 중국 육군의 사단 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일전쟁 직전 국민당군과 여기에 속한 군벌의 사단은 전형적인 사각 편제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 사단의 사각 편제는 제대로 된 사각 편제라 할 수 없었죠. 각각 2개 보병연대로 편성된 2개 보병여단을 기본적인 편제로 가지고는 있었다지만 문제는 이들 보병여단을 지원할 사단의 각종 직할 부대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포병 전력의 편성을 보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는데 포병이 사단당 불과 1개대대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인 1차 대전 후 이미 폐지해버린 유럽 국가의 일반적인 사각 편제 보병사단도 2개 포병여대로 구성된 1개 포병여단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중국 육군의 포병 전력이 얼마나 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일본군도 마찬가지였죠. 어찌 보면 지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했던 것인데 다시 말해 두 나라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병력 부족의 탓도 있었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군 역시 중일 전쟁 내내 중국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어진 태평양 전쟁에서는 아예 작전다운 작전은 단 한 차례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당시 기준으로 봐도 나름 제식화된 군대였고 또 전술적으로도 나름 숙성된 군대였기에 중일전쟁 초기 중국군에 대해선 상대적 우위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1930년대 기준 중국군 보병사단의 편제는 2개 보병여단에 달랑 1개 포병대대, 여기에 오직 인력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1개 공병대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중일전쟁 발발 당시 국민당 중앙군 직계사단 중 이런 포병대대와 공병대대라도 갖춘 사단은 그나마 15개 사단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사단은 겨우 1개 포병중대나 1개 공병소대만을 가졌거나 아예 포병 자체가 없고 보병에 가지고 다니는 박격포나 비례포 따위만 장비한 사단이 태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혹여 완편 편제대로 1개 포병대대를 갖춘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전략이 고작 3포 16문 정도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중일 전쟁 당시 국민당군의 정예 중 정예로 꼽혔던 독일식 사단인 87, 88사단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름 충실히 완편된 일본군 보병사단에 대해 중국군은 결코 전술적으로 대등한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중국군의 전술 수행 능력은 일본군과는 아예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이렇듯 중일전쟁 발발 당시 중국군의 군수나 의료, 포병 전력, 화학전, 차량화, 기계화 등 현대전 수행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지휘관들의 전술 교류 이해도도 매우 낮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한 독일제 무기를 카피해 어느 정도 국선에 성공한 경화기를 제외하고는 대포와 트럭, 기계화 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잡다하게 수입했기에 제식화시키기도 어려웠던 데다가 부품의 부족은 말할 것도 없었고 장비의 노후화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중국군은 군의 기계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갔습니다. 기갑전력으로 독일이 3호, 4호 전차의 제식화로 잉여가 생겨 수출한 소형 트랙터로 개조해 7.9mm MG13 기관총만 달랑 2정 장착해 만든 1호 전차, 6.5mm 기관총 한정이나 13.2mm 브라다 기관총 2정만을 장착한 이탈리아제 CV-33과 CV-35 초경량 전차, 그리고 나름 속도와 기계적 신뢰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대물 화력의 부재로 영국군마저 훈련용으로 4대만 운용했을 뿐 거의 채택하지 않은 7.7mm 비커스 기관총 2정만을 장착한 비커스 MK2 경전차 A형, 그나마 조금은 전차스럽게 37mm 비토 SA-18 전차포 1문, 8mm 호치키스 M1914 기관총 한정, 7.5mm 레이벨 1931 기관총 한정, 그리고 7.62mm 맥심 MG08 기관총 한정을 장착한 프랑스제 르노 F-17 경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미국의 존 올터 크리스트가 개발한 크리스트 M1928 쾌속전차를 베이스로 만든
45mm M193의 전차포 1문, 7.62mm 덱테르프 기관총 1정을 장비한 소련제 BT-5 전차 등 주로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반에 생산된 구식 경전차와 일본 군으로부터 노획한 57mm 전차포 1문과 7.7mm 기관총 3정을 장비한 97식 치아 중전차도 소량 운영했던 것이죠. 또한 소위 탱케지라 불리는 프랑스제 르노유이 경장갑차, 역시 일본 군으로부터 노획한 94식 경장갑차, 그리고 독일제 SD KPG-21, 22 차량용 장갑차 등 총 300여 대의 장갑차도 획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갑 전력들은 화력과 장갑이 빈약해 실전보다는 훈련에 놨을 물건일 뿐이었죠. 그럼에도 중국군은 이런 장비들로 장갑병단을 편성, 상하이 전투와 난징 전투에 투입했으며 1938년 1월에는 중국 최초의 기계화사단인 제200사단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00사단은 중국군 유일의 기계화 부대로 앞서 말한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의 구식 전차에 45mm 전차포를 장착한 당시 베스트셀러 전차이자 전차다운 전차였던 T-26B 88대를 장비하자 명실상부한 중국군의 주목이 됐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전차 비커스 MK2의 라이센스를 획득, 소련이 자체 개발한 T-26 시리즈는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전차이며 1만 대 이상을 생산하며 얻은 노하우를 이후에 만들어진 전차들에게 적용시켰던, 마치 BT 전차가 T-34 전차에게 기동성의 방법론을 물려줬다면 T-26은 대량 생산의 방법론을 물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련 전차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동시대의 전차를 보다 높은 성능과 낮은 가격으로 수많은 나라들의 공유되면서 믿고 쓰는 소련제 무기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전차이기도 했었죠. 이 때문인지 전차 매니아들은 T-26을 정강기의 T-34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일부 국가에서는 1970년대까지 이 물건을 현역으로 배치, MBT로 사용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어쨌든 장제스의 군 현대화와 기교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탄생한 제200 기계화사단은 군사위원회 직속의 전략 예비대인 제5군에 배속되어 많은 전투에 투입되긴 했지만 훈련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큰 활약을 하지 못한 채 야금야금 소모되고 말았죠. 하기야 당시만 해도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차전의 지휘자도 잘 모를 때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육군은 이때부터 중국의 군벌편에서 말한 군보레대를 서서히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해군의 전력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당시 중국 해군은 5개 함대에 배속된 대소함정 120척, 총 배수량 6만 톤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는 1930년대에 건조된 닝하이급 경순양함 1번함인 닝하이와 2번함인 핑하이 2척이 포함되어 있었죠. 참고로 이 중 1번함 닝하이는 1931년 바가지를 쓰고 일본 하리바 조선소에서 건조됐고, 2번함인 핑하이는 닝하이를 역설계하여 중국에서 건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척의 경순양함을 제외하고는 강기슭이나 해안의 수색과 정찰, 경비를 담당하는 수척의 포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함선들은 청불전쟁과 청일전쟁에서 해군력이 괴멸된 후 이 용장의 해군 재건 계획에 따라 건조되거나 군벌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소형함들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증발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능도 형편없었고 노후화도 매우 심각하여 기껏해야 제한된 강상작전이나 수송 임무에만 투입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강력한 일본 해군에 맞서 그들의 양증한 진입을 저지하는 등 나름 용전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폭격기들의 공습이 시작되자 전쟁 초반에 거의 소멸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중국이 자랑하던 중국 최초의 현대식 경순양함 닝하이와 핑하이도 격침됐었는데, 이때 일본은 이 두 함선을 인양, 이오시마와 야소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경순양함으로 태평양 전쟁 내내 써먹었습니다. 결국 미 해군에 의해 또다시 침몰을 해버리지만 말이죠. 어쨌든 일본 해군의 공격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극소수의 함정들은 양쯔강 중상류에서 일본군이나 군수품을 실은 정크선단을 기습하거나 귀뢰살포, 함포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등 나름 해군의 명목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참고로 중일전쟁의 개전 시기인 1937년 7월 기준 당시 중국 해군 총사령관은 일본 해군 사관학교에서 유학한 장제스의 측근 중의 측근 쉔 헝리였고, 그의 지휘하에 4개 함대가 편제돼 있었는데 4개의 함대를 통틀어 경순양함 2척,
장갑을 포기하고 속도와 기동성에만 중점을 둔 방어 순항함 열척. 이름은 구축함이었지만 어쨌든 구축함 3척, 소구경포만 달랑 장착한 포함 26척, 수송선 2척, 포레정 27척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 해당하는 육전대 2개였던 3,800명 포함 약 1만 2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하는 김에 중국 공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국부군 공군, 즉 중국 공군은 난징, 상하이, 로양, 난창을 중심으로 전국의 12개 주요 항공기지와 262개 비행장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 역시 1937년 7월 기준으로 총사령관은 저우 쯔로우였고 그의 지휘 아래 난창에 있는 공군 사령부 직할로 폭격기 2개 대대, 전투기 2개 대대, 정찰기 1개 대대가 있었으며 공도와 주룡에 각각 폭격기 1개 대대와 전투기 1개 대대, 난징과 시안에 정찰기 1개 대대씩을 청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부에도 지상 공격기 1개 대대를 편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개전 당시 장제스의 공군 고문이었던 클리어리 셔널튼은 훗날 중국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는 대부분 전투에 사용할 수 없는 훈련기이거나 노후화가 심한 구식기체였고 최신 기체는 144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작전 기동이 가능한 기체는 겨우 90여 대에 불과했을 뿐이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한 항공전력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은 중국 공군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일본 육해군 정보부대가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은 일단 중국 공군의 전력을 대체로 과대평가하고 있었는데 중국 공군은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원조를 받아 급속히 성장하여 총 기체수가 무려 940여 대에 달하며 작전 가용한 기체만 해도 650여 대에 달한다 라고 추산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 당시 실질적인 중국 공군의 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당시 중국 공군의 실제 항공기 보유 대수는 약 600대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중 3분의 2 이상은 1차 세계대전 때나 사용했을 법한 기체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제 피아트 CR-32, 소련제 폴리카르포프 I-15, 독일제 헨셀 HS-123, 영국제 클로스터 글래디에이터, 미국제 커티스 호크3 60여 대 등은 낡은 포격기들이었고 그나마 현대적인 항공기는 단엽 전투기로 프랑스제 드브이티느 D500과 소련제 폴리카르포프 I-16 그리고 1930년대 중후부터 수입된 미국제 P-26 피스터 10여 대와 공격기로 역시 미국제 커티스 AGB 슈라이크 20여 대 그리고 훈련기 등을 포함 대략 150여 대 정도였죠. 그런데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랜드리스로 받은 A-26 공격기, P-36, P-38, P-40, P-51 등의 전투기 외에도 B-25 중폭격기와 B-27 중폭격기, C-47 수송기 등 총 1378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죠. 이 사안은 추후에 따로 리뷰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수치로도 클레어 셔널트나 일본 정보국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던 것입니다. 셔널트는 거만한 미국인답게 미국제 항공기 외 항공인은 아예 전력 수치에서 제외시켜버린 것이고 일본군 정보부대는 어처구니없게도 중국 공군이 보유한 모든 기체를 작전 가능 기체로 판단해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군은 왜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일까요? 혹시 중국이 흘린 역정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쓸데없이 정교한 일본 정보 분석 요원들의 소심함 때문일까요? 1930년대 장개석은 공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 공군 조종사들을 항저우, 광저우, 러양 등 세 곳의 비행학교에서 미국과 이탈리아 조종사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죠. 그 결과 개전 당시 700여 명 이상의 조종사를 양성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전 초기 중국 공군은 일본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본군 조종사들의 양성 과정이 워낙 독특해서인지는 몰라도 당시 기준으로도 그들의 기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나아가 보유한 기체 역시 앞서 언급한 중국군의 잡다하기 짝이 없는 기체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종 역시 작전 특성에 따라 체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공군은 일본군 항공대위에 일방적으로 사륙당할 수밖에 없는 먹잇감일 뿐이었죠. 최소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이 중일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쨌든 중일 전쟁 초기 중국 육해공군은 그동안 쌓여왔던 군벌시대의 적폐를 씻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끈기로 일본군을 상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일본군의 전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일전쟁 개전 당시 중국 육군은 정규군 200만 명에 비정규군까지 합쳐 350개 사단, 약 43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었죠. 그것은 중국군의 대부분이 지방 군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기와 훈련은 물론 심지어 군복조차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린 그 당시 중국 군벌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군벌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상대적 독자성을 갖는 권력 집단을 말합니다. 그런 중국 군벌의 기원을 살펴보려면 태평천구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50년 12월 태평천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청조정은 이를 진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총독들로 하여금 태평천국군에 맞서 싸우기 위한 군대, 즉 용인이라는 민병대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게 했죠. 이때부터 군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직내 총독 겸 북양 통상대신이었던 이용장은 자신이 통제하던 직내성, 허난성, 산중성 등 5개 성의 세수를 이용해 청나라의 전통적인 팔기군과는 전혀 다른 화이군이라는 사병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그가 이 화이군을 근대화시키고 근대적 해군인 북양 함대까지 창설하자 군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평천구의 난이 끝난 후에도 이용장 등 주요 군벌의 수장들은 이를 해체하지 않았죠. 그러자 다른 성에서도 이용장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군소 군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 시절 중국에선 북양군벌, 염계군벌, 서북군벌, 상계군벌, 쓰촨군벌, 계계군벌, 월계군벌, 정계군벌, 검계군벌 등이 생겨났고, 또 이들 군벌들의 반계군벌들까지 다수 출몰하다 보니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보다 더 혼란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느린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 개인에 대한 충성심, 즉 군벌의 수장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했고, 전통 무기와 현대 무기를 적절히 혼합, 무장시킴으로써 오히려 청나라의 중앙보다 더 뛰어난 결집력과 전투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이런 군벌의 형태를 더욱 체계화시키고 화베이 지역과 만주 일대를 통일한 위안스카이가 더욱 거대화된 북양군벌을 장악하게 되면서 장제스의 북벌 이전까지 청일전쟁으로 망해가던 중국을 이들이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군벌을 조직화시키고 훈련시킨 교관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었죠. 어쨌든 청일전쟁, 북벌내전, 만주사변, 중일전쟁이 끝나고 1, 2차 국공내전으로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도 중국 군벌의 발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생명력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군벌에 대한 악몽을 생생히 기억하고 되씹고 있는 듯합니다. 아편전쟁으로 한번 망해봤던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약 범죄에 대해선 극형 집행을 서슴지 않듯 군대 역시 공산당의 통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는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군내 정치원 제도라는 공산주의 특유의 군대 체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100여 년 전 중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주범, 즉 군벌의 만행과 그 후유증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말처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당시 군벌의 적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당시 중국의 군벌은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안을 한번 살펴보죠. 1921년 중국 북서부 산시성 펜조에서 태어난 미국 정치학자이자 중국학자인 루시안 파이는 중국의 군벌은 본능적으로 의심이 많고 자신의 이익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이상주의적인 가치에 대해선 일말의 관심조차 없는 무식하고 잔인한 집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군벌에 대한 점잖은 표현일 뿐이었죠. 당시 중국 군벌들이 병사들과 일반 대중에게 자행하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921년 화베이일보에 난 기사를 인용하여 지금의 허베이성을 통치하던 직내군벌 우페이프라는 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그는 파업을 일으킨 노동자들을 재판도 없이 공개 처형,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파업을 진압하는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파업 노동자들에게 반란 협의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 중 몇 명에게는 산채로 심장과 간을 도려내고 신체 부위를 난도질하는 이른바 능지처참형을 집행하였고 다른 몇몇에게는 산채로 태워 죽이는 화형을 집행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극형을 면한 사람들에게조차 몸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양초를 사입한 후 불을 붙이는 그야말로 끔찍하기 짝이 없는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의 광기가 따로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군벌의 악행 중 부정부패는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 충성도를 크게 강조하지만 일명 실버 총회라고 불리우는 뇌물을 받는 대가로 곧잘 지휘관을 배신하곤 했었는데 이 역시 군벌 집단이 다른 군벌 집단과의 동맹을 배신하는 음모를 꾸민 일과 같이 흔한 일이었죠. 물론 뇌물을 건넨 자는 그만큼을 회수하기 위해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른 일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세계에서 승진은 능력과 거의 관련이 없었고 대진 형제를 가장한 비밀 결사를 조직, 혈연, 지역연고, 학연관계, 그리고 금전적 거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가동시켜 출세를 했습니다. 대신 연이 사조직이 다 그렇듯 조직 내의 배신자에게는 가혹한 징벌이 따랐죠. 1925년 11월 장쩌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거성린이라는 자는 장쩌린을 배신하고 또 다른 군벌인 펑유장의 수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장쩌린은 거성린과 그의 아내를 꿰어내어 체포, 공개적으로 총살시키고 그들의 시신을 시현향에 한 상태에 3일 동안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배신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전례를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는 배신자에 대한 응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가 먹지 못할 바엔 남도 먹지 못하게 죄를 뿌려버리겠다라는 심포까지 내재돼 있었던 것이죠. 어느 한 군벌이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기 위해 행하는 짓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겠다라는 몽리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느 한 군벌이 너무 강력해지면 나머지 군벌들과 동맹을 맺어 그 군벌을 공격했고 이후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서로를 공격하곤 했죠. 그야말로 배타심과 이기심,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전쟁에 돌입하면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버린 똥개들처럼 자신의 군대에 피해가 갈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지칭하는 용과 군, 그것으로 연명하는 군인들임에도 말입니다. 이렇듯 당시 중국의 군벌은 의기 있고 용맹스러운 무인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야말로 깡패들과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꿈은 항상 자신들이 주지웅림할 수 있는 약간의 영토를 얻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군벌이 전국을 통일하고 중국을 한번 통치해보겠다라는 웅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1920년대에 들어서자 군벌 간의 동맹정치 내에서는 극단적인 권모술수만 남게 되었고 민중에 대한 폭력은 더 잔인해지고 야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피폐되는 것은 국민들이요 국가의 명운이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철도를 놓고 벌이는 이들의 너절한 기득권 싸움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으니까요. 철도의 통제권은 군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인프라가 매우 열악했던 중국에서 철도와 열차의 통제권은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1925년을 기준으로 우한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기관차의 70%, 베이징과 세냥을 연결하는 기관차의 50%가 군벌들의 병력과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 사용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 대부분의 전투는 철도와 가까운 거리에서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철도 주변에서의 끊임없는 분쟁은 많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군벌 간의 다툼으로 일어난 1925년에서 1927년 사이에 중국 동부와 남부에서 벌어진 수많은 분쟁들로 난징과 상하이 노선에 사용된 기관차의 최소 50%가 파괴됐고 적의 추격을 방해한답시고 후퇴하면서 저지른 이른바 청야 전술로 파괴된 철도가 전 노선의 30%에 육박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어떤 군벌의 병사들은 300대의 화차를 징발, 자신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바람에 비군사 철도 교통량이 25% 이상 감소하여 운송을 하지 못해 물품의 재고는 쌓여가는데 상품 가격은 상승하는 어이없는 스태그플레이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1927년 한 해에만 무려 1억 멕시코 은어에 해당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죠. 당시 중국인 대부분이 아사 직전에 몰린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중국의 군벌,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기나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역사는 주나라 때부터 시행된 봉건 제도로 인해 긴 세월 동안이 군벌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진나라 때 잠시 황제가 직접 통치하던 군현제 시대 등 몇몇 사례를 제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강력한 군주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중국 대륙은 여지없이 군벌들이 득세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각 군벌에는 황제에 대한 봉건의식과 전통적인 윤리관은 그런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중국으로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외부 세력, 즉 정과는 전혀 다른 백인종들이 침입해오자 종전의 전통적 군벌이라는 관념마저 아노미에 빠져버려서일까요? 중국 역사에 보이지 않던 희대의 군벌 집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군벌은 거의 사라지고 군국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국주의, 보편주의와 무정부주의, 여기에다 유교적 가부장주의까지 합세 이 모든 것을 짬뽕시킨 이른바 동시주의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간 유지했던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이기주의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각 군벌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영달, 대표와 향락에만 몰두하기 시작했고 군벌이라는 체제를 그저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한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산동성의 군벌, 일명 개고기 장군이라고 불리던 짱충창이라는 인간 말종까지 등장하게 됐죠. 도적 출신이었던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거나 무료한 날엔 어김없이 죄수를 불러다 놓고 칼로 죄수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것을 취미로 하는 완전히 미친놈이었습니다. 또한 술을 퍼마시는 날이면 연애에 초청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변태짓을 일삼던 그야말로 잡놈 중의 잡놈, 또라이 중의 상또라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상관에게 아붕만 자려면 이런 자들도 얼마든지 군벌 통치자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 대부분은 일본을 부역하다 자진주의가 박탈되면 일본으로 망명해버리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군벌들은 민족주의적 관념이나 애국주의적 관점은 1도 없는 말 그대로 매국노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짱충장도 자신의 세력이 몰락하자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암살당했죠. 그러면 이런 자들을 우두머리로 삼던 병사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끼리의 전쟁이 끝나고 혹여 패자가 되면 다소가 도적대로 돌변해버리곤 했던 것이죠. 하기야 애초에 도적대들이 전국을 유령하다 들어온 곳이 군벌이었으니 그게 그거긴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마적대가 바로 이들 무리였던 것입니다. 한때 만주는 물론 화북 지역을 제패했던 중국 공산화의 영웅 장제랑의 아버지 장쩌린 역시 마적 출신이었으니까요. 이에 대해 중국의 어느 정치가는 군벌끼리 전쟁을 하면 도적이 군인이 되고 그 전쟁이 끝나면 군인이 도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군벌이 젖은 병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거듭 말하거니와 작금의 중국, 즉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의 군대를 절대로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놓고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식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30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군벌이라는 DNA가 과연 쉽게 통제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1912년 신해혁명으로 인해 청나라가 전복되고 중화민국이 수입된 이듬해인 1913년 당시 중국 군벌의 맹주였던 위안스카이는 안우성에는 딴차루이를, 짱수성에는 펑고장을, 장시성에는 우리춘을, 후난성에는 탕시항명을 파견하고 이들 4명의 측근을 해당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시켰습니다. 절대 죽지 않는 여왕 에올리언이 알을 까는 것처럼 말이죠. 이로써 위안스카이는 전국을 통일한 것과 다름없는 영토 통제의 최대 범위까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게 된 것이죠. 소위 중호이라 불리는 중국 북부와 양쯔강 유역에 대한 확고한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국민당 정부가 제정한 헌법까지 개정하여 조약 및 전쟁 결정 권한과 그 외 상당한 비준 권한을 오직 자신에게만 부여시켰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황제로 등극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위기와 비극은 이렇듯 독재를 일삼던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19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의 죽음이 중국 전역의 권력 공백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앞서 말했듯 강력한 군주의 영역이 사라지면 새로운 군벌들이 득세한다는 중국 대륙의 섭리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위안스카이가 알밖에 넣는 앞선 4대 친위 군벌들과 함께 태평천국의 난 진압 시기부터 용의의 모집이 횡행했던 쓰촨성, 산시성, 칭하이성, 닝샤성, 광동성, 광시성, 깐수성, 윈난성, 신장성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군벌들까지 활개치기 시작했고, 이런 혼란스러운 배경에 광저우에 기반을 둔 순원의 국민당 정부와 베이징에 기반을 둔 위안스카이가 키워놓은 북양 정부가 대륙의 패권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전을 통해서 말이죠. 그야말로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군벌 내용 시대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장제스와 마오쩌둥이라는 군계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북벌을 지향한 장제스에 의해 1928년 중국은 마침내 통일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군벌의 시대가 끝나버린 걸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몇 군벌은 중일전쟁의 한창인 1930년대를 거쳐 1940년대까지 계속 명맥을 유지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중일전쟁은 물론 이어 벌어진 제2차 국공내전 내내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를 괴롭히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찌 보면 중국의 군벌이 지금의 중국 공산당을 만들게 하는 거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봉건적 사고방식과 온갖 불합리, 그리고 민중을 한낱 개돼지 취급하던 그들의 저급한 인식이 중국 민중, 특히 중국 농민을 깨어나게 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깨어난 중국의 민중들은 열렬한 소비에트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오쩌둥을 새로운 황제로 옹립했죠. 아니, 잠시 내세웠습니다. 격렬하게 요동치는 역사라는 거센 물결에 잠시 눈을 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민중은 절대 한 곳만을 바라보지 않고 또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고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라는 강에서 그들의 흔적은 단지 찰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오래전부터, 아니 태동 때부터 자본주의에 길들여지고 또 그렇게 흘러온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분명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편에서는 중일전쟁 개전 당시 중국의 군벌과 그들의 군사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부터는 그 시기 일본군의 군사력과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허실을 3가지 콘텐츠로 나눠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 당시 일본 육군은 17개 상설사단에 2개 보병연대, 2개 포병대대, 2개 기병중대로 편성된 4개 독립혼성여단, 그리고 4개 기병여단, 5개 포병여단, 3개 전차연대 등 상비군만 3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을 약 190만 명 정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당시 일본군이 수행하던 작전 범위에 비해 상비군의 경우 그다지 많지 않은 규모인데, 그 이유는 러일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소규모 정예군만을 추구했기에 1936년을 기준으로 병시 현역 입대율이 입영 대상자의 15%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이었죠. 당시 일본은 국민개병제를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입영 대상자 모두를 입대시켰다가는 산업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소수의 군대만을 유지했기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대신 우수한 인적 자원만 골라서 입영시켰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병사들을 확보할 수는 있었죠. 그러나 중일전쟁이 점차 확대되자 학력이나 신체 조건이 부족한 자원까지도 마구잡이로 증병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일본군의 수준은 급격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일본이 일으킨 모든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던 관동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 러일 전쟁의 승리로 창설된 관동군은 러시아, 즉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했던 군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석권하자 소련은 당시 6개 사단뿐이었던 극동주둔군을 20개 사단, 37만 명으로 대폭 증강시켰습니다. 그러자 소련군의 병력 증강에 자극을 받은 관동군도 3개 사단이었던 병력을 2배로 늘려 6개 사단으로 증원시켰죠. 그러나 병력 증강 경쟁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두 방면군은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점차 병력을 늘리는 치킨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극동소련군은 1940년에는 사단수를 30개 사단까지 늘렸다가 독일의 침공으로 병력을 대폭 유럽 전선으로 돌리는 바람에 한때 2성급 부대를만 남겨놓게 됐었지만, 종전해인 1945년 독일이 패망하자 다시 극동의 45개 사단, 무려 150만 명의 병력을 이동, 일본을 압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동군도 정예 상설사단을 중심으로 1940년에 12개 사단, 40만 명까지 편제했다가 중국 전선이 확장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부 병력을 남방 전선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번영은 대소련전에 대비해 병력을 늘려달라는 관동군의 칭얼거림이 계속되자 다시 병력을 늘려 오히려 24개 사단 66만 명으로 증강, 소련의 침공에 대비하게 했죠. 그러나 1943년에서 44년경 주력 부대가 대부분 남방전선으로 다시 차출되고 45년에는 본토 결전에 대비한답시고 주력 사단을 본국으로 이동시킴에 따라 정작 소련의 침공이 목전에 왔을 때는 부실한 2성급 부대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관동군 병력의 절대 수치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차출된 만큼 2성급이든 3성급이든 병력을 계속 보충해줬으니까요. 결국 그동안 2성급 부대만을 배치했었지만 유럽 전선이 정리되자 대규모 정규사단을 만주로 옮겨온 소련군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당시 관동군은 중국 전선이 확대되거나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 남방 전선이 생겨 병력이 되고 필요할 때도 거꾸로 병력이 계속 늘어나는 마술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술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역시 관동군의 존재 여부, 즉 소련의 공격에 대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중일전쟁이 절정기에 들어갈 무렵에는 소련은 독일의 침공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에 빠져있을 때였고 1944년 이후에는 중국 전선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여 1939년 5월에 일어난 노문안 전투에서 소련군에게 호되게 당해왔던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1944년부터 이미 소련군의 극동이동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군의 만주에 대한 역공을 우려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삼국 간섭과 러일 전쟁이라는 케케묵은 악몽 때문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륙 군사반란을 전으로 득세하기 시작한 도조이 데키, 스기야마 아지메, 도이여라겐지 등 통제파 무리들이 중국 침공을 주창할 때 이저라간지 등 참모본부 내 대중국 전쟁 반대론자들이 펼쳤던 러시아의 부활과 중국의 각성이라는 대소련 정책의 이유가 현실화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정세에 관해 문외한이었던 통제파 일당들이 막상 전쟁을 일으키고 보니 중국은 아무리 공격을 해봤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소련은 공산정권 수립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옛 러시아 제국의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제파들도 나름 소련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중국 침략을 시작했지만 그 ABC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좀 더 세련된 방법, 소위 반공협약으로 미국과 서유럽, 반공 노선을 걷고 있던 장제스의 중국과 소련을 먼저 붕괴시킨 후 시베리아를 접수하고 그 동력으로 애국심은 단 1도 없는 중국의 군부를 하나하나 포섭, 괴뢰 정부를 세워 종국에는 중국을 지배한다는 전략, 소위 반공주의 정책을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자신들이 일으킨 중일 전쟁으로 소련은 독일과의 대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우방이자 같은 반공주의 국가였던 영국과 미국은 적이 되어버렸으며 결국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숨통이 끊어지게 될 지경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래서 어느 나라든 세계 정세를 꿰뚫어보는 식견과 해안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런 지혜를 가진 이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성이라도 가진 지도자라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런 지도자의 요건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일전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대본영은 소련 견제라는 이유를 앞세워 1938년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사원 같은 급조된 신편사단 한 개를 창설, 진압파견군에 보낸 대신 진압파견군에서 잔뼈가 굵은 상설사단 2개를 빼내 관동군에 배속시켜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중일전쟁으로 중국 전선이 끝도 없이 확장되고 있었지만 정예부대인 상설사단은 할 일이 없는 관동군에게 보내주고 급조한 애송이사단을 끔찍한 전쟁터인 중국 전선에 보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쓰잘데기 없던 관동군이야 8개 사단 중 무려 7개 사단이 제1, 2, 4, 7, 8, 11, 12사단 같은 최정예 상설사단으로 편제되게 됐습니다. 당시 관동군의 주요 임무가 비정규전이라 할 수 있는 항일 무장세력과 비적 토벌 임무였을 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대신 전선이 끝도 없이 늘어나 대소면도 못 가릴 처지였던 진압파견군은 경험 없는 신兵사단을 주력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통제파가 장악하고 있던 대본영은, 아니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분쟁 지역이 중국인지 아니면 소만 국경인지도 갈피를 못 잡고 허우적거리는 금치산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중일전쟁 개전 시기인 1937년 기준 일본 육군은 한꺼번에 4개 사단을 해체시켜버린 1925년에 우카기 군축으로 줄어든 17개 상설 사단 체제에서 1937년 7개 사단을 다시 창설시켜 조선군 1개 사단과 황실 군의사단 포함 총 24개 사단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주둔하던 1개 사단과 도쿄 방해를 위해 유일하게 본토에 남아있던 근위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A급 상설사단 5개와 신설사단 1개가 할 일 없는 관동군에 배치될 때에도 정작 광대한 전사에서 실전을 치르던 진압파견군에는 고작 B급 상설사단 10개와 신설사단 6개만이 할당됐을 뿐이었죠. 결국 이런 병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1938년에 들어서자 중국 전선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이는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신설 7개 사단 전부를 중국 전선에 보내줘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알맹이는 몽땅 관동군에 활당해 쳐버렸으니 그 결과야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대본영은 이런 난국을 타개한답시고 고육직책으로 다시 한번 10개 사단의 추가 창설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대본영은 전선 교착의 극복을 빌미로 재차 어렵게 창설된 사단 중 또다시 9개 사단만 중국 전선으로 보내고 나머지 1개 사단은 관동군으로 배속시켜버렸습니다. 이어 1937년에 창설되어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 먹기만 하던
실전 경험은 전무한 관동군이야 26사단을 중국 전선으로 보내고 대신 중국 전선에서 베테랑 중에 베테랑으로 맹활약하던 전통의 정예사단인 7사단과 11사단을 빼내 한가기 짝이 없는 관동군으로 보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부대 이동까지 해버렸죠. 별 필요도 없는 관동군의 주머니에 항상 병력을 가득 채워넣어야 한다는 일본군 수뇌부의 습관적 강박관념 때문이었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원영은 이런 상황에 중국 전선에서 아무리 병력의 부족을 호소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건호에 몰리고 있던 태평양 전선에도 제대로 된 병력을 전혀 투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종전시까지 계속됐죠. 결국 일본은 관동군이라는 군 집단의 유지를 위해 자신들 능력 이상의 병력 확충을 시도하다 군대 의지를 떨어뜨려 버렸고 아예 전황 자체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관동군의 전력 강화라는 덫을 만들었고 또 가뜩이나 부족한 병력의 운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우리가 강탈한 최초의 거대 식민지이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원의 보고인 만주, 그리고 대륙을 향한 구름판인 조선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관동군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러일 전쟁의 승리로 탄생한 관동군이야말로 우리의 상징이요 일본의 대의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상 필요 병력의 1.5배수를 확보, 그중 다수를 관동군에게 몰빵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1944년이 지나갈 즈음에 일본은 아마도 이미 태평양 전선을 포기했고 중국 전선도 점차 축소해가며 종국에는 그런대로 체면만을 유지한 채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 대가로 관동군을 이용해 만주와 조선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겠다는 보관을 품었겠죠. 아니, 조선을 강제 병합하고 만주 침탈에 성공했을 때부터 이 영역이야말로 자신들이 절대 사수해야만 하는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토와 조선, 만주만 지킬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허황된 망상을 갖고 말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써먹어야 할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했을 때 관동군은 어떻을까요? 1945년 8월 9일 일본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소련군의 만주 전략 공세작전이 시작되자 무려 71만 3천 명이나 되던 관동군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만주와 조선만큼은 지키겠다는 망상에 구현은커녕 남아하는 소련군을 막아 자국민이 탈출할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임무조차 방기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합지졸, 그 이상도 아니 그 이하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국가의 명까지 망쳐가며 유지했던 군대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동군, 그들은 제대로 된 방어작전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모두 도주하다 결국 병력의 84% 이상이 소련군의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중일 전쟁 초기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중국군보다 더 한심한 군대였던 것이죠. 중국 전선으로 가야 할 소중한 병력을 중간에서 빙땅만 치던, 마치 사고만 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에가는 집안의 주정뱅이 마다들 같은 존재처럼 말입니다. 소련군의 만주 전략공세작전, 이 흥미로운 콘텐츠는 일본 제국의 흥망 시리즈 말미에 자세히 리뷰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방금 말했던 중국 전선의 증원을 위해 1938년에 시행된 10개 사단의 창설. 어쨌든 이때부터 모두에 언급했듯 일본군의 질적 저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개 사단의 증설을 위해 기존의 현역 대상이었던 갑종 이외에도 보충역인 제1을종과 제2을종까지 징병하기 시작했고 또 그 대부분을 훈련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중국 전선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이었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공익근무 요원들까지 모두 현역으로 입대시킨 후 기본적인 제식훈련과 행진하는 법, 군가 외우기, 총 쏘는 법만 대충 가르치고 전장에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현역을 마치고 예비역 5년 4개월까지 마친 민간인들도 다시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 예비역을 마치고 예비군과 민방위의 중간 단계인 후비역까지 마친 노인들까지도 재징집했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지긋지긋한 군복무를 마치고 더 지긋지긋한 예비군까지 마친 후 이가 갈리는 민방위까지도 끝낸 사람이 부록이 다 된 나이에 다시 현역으로 끌려나가는 심정. 그것도 오늘 당장 죽을지 모르는 끔찍한 전쟁터로 말입니다. 이러니 당시 강제 징집 때 중국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일본군 병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모두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또 어떤 이는 그리움에 사무칠 것 같은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를 가슴에 품고 전장에 투입됐을 테니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강제 징집된 조선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전까지만 해도 친일파 이외에 조선인은 신성한 황군의 병사가 될 수 없다 라는 방침 때문에, 아니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는 믿을 수 없는 조선인에게 총을 쥐어줄 수 없다 라는 소심함 때문에 조선인을 징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내선일체를 외쳤지 실은 그들 자체가 조선인은 일본에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38년부터 병력의 부족을 체감하기 시작한 일본 군부는 이해부터 시작된 지원병, 이어 1943년부터 시행된 학병을 거쳐 1944년에 와서는 아예 징병을 통해 대대적으로 조선인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든 조선인들이 혹여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징집된 조선인을 철저히 분리하고 관리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 대우를 했죠. 그러다 보니 독립운동가나 사회주의자들의 친족들은 아예 징병에서 제외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반골 기질과 복수심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전황이 불리해지자 일본 군부도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동원용으로 자국 청년들은 물론 식민지 청년들까지 사지로 끌고 가는 동안 도쿄에서 펜타만 굴리던 책상잡이 고위 군 간부들은 고급 요정의 기생 파티에 빠져 날이 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발이나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아니 일본 군부가 이런 반발을 자연스럽게 덮어버릴 방법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이었죠. 바로 일본 군부와 히로히토가 그동안 그렇게 공들여 만들어왔던 신정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무단 통치술, 즉 미개하기 짝이 없는 전체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군국주의 체제 아래 천황폐하 만세로 대변되는 바로 그 통치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통치술로 모든 일본 국민을 쇠내 신의 아들이라 참칭하던 천황의 사회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을 군인화시키고 전 국토를 병영화시켜버린 것이죠. 어쨌든 중일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이렇듯 일본 육군의 병력 수는 이번 편을 시작할 때 언급했던 17개 사단 38만 명의 2배가 넘는 무려 34개 사단 131개 연대 총 115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정신력으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일본군의 수준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당시 일본군에 대해 한꺼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앞서 말했듯 예비군의 숫자는 많았지만 막상 유사시 신속하게 이들을 동원하여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메이지 유신 이래 오랜 전통을 유지하던 17개 상비 사단들은 장비도 나름 충실한 데다 전원 갑종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나름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자 이들만으로는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급히 새로운 사단을 대대적으로 창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대는 신병과 예비군이 대부분인데다가 훈련된 간부와 하사까지 부족해서 심각한 질적 저하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의 강점은 구타 등 가혹행위에 점철된 것이긴 했지만 어쨌든 초급 장교와 하사관을 중심으로 한 병사들의 강인한 인내심과 훈련, 철저한 복종 문화에 있었는데 말이죠. 거기에다 현대전에 필요한 화력과 기계와 장비는 서구 열강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었고 기동전에 필수적인 차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1930년대 내내 군부가 군의 현대화 전술 교류의 개발 대신 정치 개입과 파벌 싸움에만 몰두한 결과였죠. 이로 인해 당시 일본군의 무기와 장비의 수준은 러일 전쟁 시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낙후된 분야는 병창과 수송 분야였는데 일본군의 병창과 수송 역량은 열강들 중에서도 가장 후진적이었습니다.
마치 19세기 보불전쟁이나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말입니다. 특히 수송 능력의 부족으로 일본군의 이동은 주로 철도와 음화에 의존했기에 작전 수행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자기 발에 의존해 광활한 중국 땅을 그저 터벅터벅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수송 능력의 한계는 병참 능력의 저하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는데, 공세를 시작하려면 병력은 물론 필수적인 탄약이나 식량 등 필요한 모든 물자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장시간에 걸쳐 공격 개시 지점까지 수송해야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세 지점까지는 어찌어찌 맞춰 공격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공격 부대가 중국군의 제1선을 도파해 들어가면 그 공격 부대의 진격 속도를 병참 부대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 전장을 장악하고 전과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철도와 도로가 빈약한 내륙 깊수위까지 진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런데 일본군의 치명적인 약점은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일본군의 편제는 사단이 최상의 편제였고 그 이상의 편제는 전시에만 임시로 편성됐었다는 점입니다. 일본군은 당시 여타 유럽 열강들의 군대처럼 향토연대 체제였기 때문에 본토에 주둔하던 근위사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대의 병사들은 서로 동양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부대원끼리의 결속력은 매우 강했지만 타 부대에 대해선 매우 배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의 군대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이런 향토연대의 맹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군종과 교리 또는 군율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그런 경험조차도 없었죠. 럴 전쟁 때에도 서단 통합 합동 군사작전은 거의 없었고 그 광대한 지역에서 비효율적이기 그지없는 사단 단독 작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들만의 전매 특허인 파벌 싸움까지 얽혀져 있었죠. 이렇듯 일본은 군 단위의 통합 군사작전이라는 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일 전쟁이 확대되자 일본군은 광활한 중국 대륙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개의 사단으로 구성되는 야전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령부가 이하사단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사단별로 제각기 작전을 수행하는 단독 작전 형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죠. 장군들 역시 대병력을 입체적으로 지휘해본 경험도 또 그런 교류를 연구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파벌이라는 문제는 여지없이 개입됐죠. 결국 중일 전쟁 당시 일본군은 독일군이 유럽에서 보여준 입체적인 기동전이나 대규모 포위 선멸전 같은 전격전은 흉내 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중국군은 이런 일본군의 약점을 간파해 그렇지 않아도 사단별로 쪼개져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작전 위에는 구사할 줄 모르던 일본군을 더욱 깊숙이 유인해 분산시킨 다음 사방에서 단순의 포위, 각계격파하는 전술로 큰 타격을 입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피점령지 내에서의 게릴라 활동 역시 멈추지 않았죠. 결국 이 때문에 일본군은 중일 전쟁 내내 중국의 해안선과 도로, 철도 같은 주요 전략 지점을 단지 점과 선으로만 확보했을 뿐 전쟁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중국 대륙의 어느 일부라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편에서는 중일 전쟁 당시 개걸적인 일본군의 전력과 관동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에서는 한 발 더 들어가 당시 일본군의 세부적인 전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군의 기갑 전력. 당시로서 신무기였던 전차는 만주사변 당시 북만주 침공 때 처음으로 실전 사용되었고, 이후에도 상하이 사변과 러어 사변에서도 중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큰 활약을 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군은 기갑전과 전차에 관심을 보였고, 1918년 10월부터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다양한 모델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델들은 전차의 시조라 불리우는 영국의 마크4 한 대와 중형 전차였던 마크-A 위핏 6대, 나중에 일본 육군이 A식 전차로 지정하는 프랑스제 르노에프티 10세대였죠. 그리고 이렇게 일본에 들어온 전차들의 성능시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육군은 1925년 아예 기갑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 3개의 경전차대대와 1개의 중전차대대를 편성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일본은 전차를 생산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군부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차 구매 사절단을 통해 아예 새로운 전차를 개발해달라고 각국의 전차 제조사에 요청하라는 지침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당시 최신 전차는 자국 기갑부대에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데다 신무기였던 전차 제작 기술 자체가 극비상이었는지라 이는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일본 육군은 이미 구식화되기 시작한 영국의 중형전차 마크-C와 그보다는 신식이었던 프랑스의 르노에프티를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육군의 기갑부대 창설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죠. 1927년 3월 일본 육군은 화재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비도 좋은 디젤 엔진을 장착한 영국산 비커스 중형전차 마크-C 업그레이드 버전과 훗날 비식 전차로 지정되는 프랑스제 르노에프티의 후속 모델인 르노 NC1 등 1930년까지 10가지가 넘는 모델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차들은 1940년까지 사용됐는데, 일본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했을 때 예비 부품과 함께 르노 NC1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죠. 또한 일본군은 몇 대의 비커스6 전차와 탱켓이라 불리는 준전차인 칼덴 로이드도 구입해 자국산 전차 개발을 위한 기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전차 운용 교리는 매우 후진적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차를 수입하면서 딸려 들어온 교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육군도 전차를 보병을 지원하는 도구로만 보았고, 결코 독립적인 혹은 집단적인 운용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일 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의 전차 운영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중국군에는 이에 대항할 기갑부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유럽 전선의 소련군처럼 촘촘한 방어진지를 구축할 능력도, 전차를 구축하는 무기체계도 없었기 때문에 전차를 쐐기로 활용해 전선을 뚫는다는 독일군이 즐겨 사용한 전격작전 같은 교류 역시 불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 노만안에서 소련의 기갑 전력에 대패하자 일본군은 전차 설비와 교리를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차를 보병을 지원하는 장비라는 개념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더구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무기 개발 및 생산 우선순위가 군함과 항공기 생산으로 옮겨가 버리는 바람에 육군용 기갑 차량 생산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어지게 됐죠. 여기에 더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열대우림 지형에서 전차의 사용은 적합치 않다라는 판단이 일본군의 전차 운용을 더욱 쪼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초기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 필리핀 침공에서 전차 운영의 덕을 톡톡히 봤음에도 또 태평양의 섬들에서 미군의 기갑 전력에 자신들의 군대가 녹아 버렸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연합군 전체에 도전할 수 있는 일본의 고성능 전차 설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전쟁 말기에 일본이 시작한 많은 혁신적인 무기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재료 부족과 기술 부족, 연합군의 치명적인 본토 폭격, 그리고 미 해군 잠수함 전대의 해상 봉쇄로 인한 산업 인프라 손실로 전차 개발 역시 프로토타입 단계 이상으로는 발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름 일본 육군의 전차 개발은 계속되긴 했습니다. 1927년 완성된 일본 최초의 자국산 전차이자 후속되는 일본 전차의 표준이 됐던 87식 T 중형 전차,
87식 전차를 주력 전차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느리다고 판단하여 더 강하고 가벼운 강철판으로 대체하고 공랭식 디젤 엔진을 얹어 연비를 높인 90식 57mm 포와 91식 6.5mm 기관총 2정을 장비한 89식 7호 중형 전차, 89식의 빠른 90화로 37mm 주포와 7.7mm 기관총 2정으로 무장하고 필리핀에서 미국의 M3 스튜어트 경전차와 최초의 전차대전차 전투를 벌인 90식 하고 경전차,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많이 생산된 일본군의 대표 전차로 각 차량마다 무전기를 도입한 일식 치해 중형 전차 등 여러 유형의 파생형을 양산시켜 약 3,000대 이상이 생산했던 97식 치하 중형 전차, 미국의 엠퍼셔먼 중전차에 대응하기 위해 1944년에 개발된 당시 일본 전차에 사용된 가장 큰 포였던 3식 75mm 전차포와 50mm 전면 장갑, 최고 시속 39km를 냈던 3식 친우 중형 전차, 태평양 전쟁 말기 최대 장갑 두께 75mm를 가진 육각 포탑에 보포스 1929 75mm 포를 기반으로 생산한 5식 75mm 전차포와 7.7mm 97식 전차형 기관총으로 무장한 무게 30톤에 육박하던 4식 치토 중전차,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육군이 개발한 궁극의 중전차로 독일군의 88mm 포를 라이센스 생산에 만든 99식 88mm 포를 장착, 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해 오직 본토 방어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5식 7위 중전차 등을 개발했었죠.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 중일 전쟁을 거쳐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은 세계 5위의 전차 보유 국가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토와 만주방어를 위한 명목으로 일본은 중국과 태평양 전선의 그 수많았던 전투에서 제대로 된 전차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미군은 태평양의 모든 전역에서 1944년 이후 중국군은 중국의 주요 전역에서 대량의 전차를 운영함으로써 자국군을 몰아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일본군은 애지중지하던 현대식 무기를 아끼느라 제대로 된 전투를 전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점감 요격 작전을 위해 소중한 전함을 아껴 쓰자, 만주와 본토에서의 결전을 위해 소중한 전차도 아껴 쓰자라는 말도 안 되는 고 때문이었죠. 대신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자국의 젊은이들한테는 떨어진 아름다운 벚꽃처럼 천황폐하를 위해 쓰러져가라 라며 자살 특공으로 내몰았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아니 아시아 태평양에는 이런 광기 어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나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평화를 외치던 인사들은 자치를 감추고 오직 보수의 길, 아니 극우의 길로만 치닫고 있는 작금의 일본. 과거에는 보통 국가 군대로의 회귀만큼은 다시는 끔찍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며 극렬히 반대했던 대다수의 일본인들조차도 지금은 자민당과 극우 세력이 설계한 반격 능력 보유라는 지극히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군사정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20세기의 피바람이 재현되진 않을까. 일본인 특유의 집단적 심리에 광적으로 매몰되는 성향상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진영만 바뀌었을 뿐 1930년대와 지금 데자뷰도 이렇게 극적인 데자뷰가 없기 때문이죠. 1930년대 소련을 가장자리에 두고 중국과 연합했던 미국과 유럽, 이에 맞서던 전체주국가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2020년대 역시 러시아를 가장자리에 두고 자신들 위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과 그의 빌붙은 일본. 다시 한번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되찾으려 아직까지도 만만치 않은 세를 과시하는 서유럽 국가들. 여기에 제3세계 국가라는 유연성을 기치로 21세기 아시아판 합종연행을 내세우며 가세한 인도 태평양 국가들.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인명경지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일당 독재국가 중국. 요즘 업로드하는 시리즈마다 매번 언급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현명하며 특히 굴욕적이지 않은 외교적 스탠스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러든 저러든 그 분쟁 지역 중 하나로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아시아판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 민족은 영원히 멸족될 것입니다. 6.25라 일컬어지는 한국전쟁 때에도 남북한 인구의 10%가 넘는 무려 39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아예 집계조차 할 수 없었죠. 그리고 사망자의 80% 이상은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수도권에 고도로 밀집되어 있는 인구 분포와 1950년대에 비해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고도로 발전된 살상 무기들을 볼 때 아마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재앙이 닥쳐올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의 비명소리가 귓전을 맴돕니다. 어쨌든 앞서 말한 일본의 기갑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군도 1936년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던 37mm PAK-36 대전차포를 독일로부터 도입, 실전 배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량이 너무나도 적었고 훈련 또한 너무나도 부족했죠. 만약 당시 중국군이 충분한 수량의 PAK-36류의 대전차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일본군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됐을 텐데 말입니다. 반면 이렇듯 대전차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중국군이었기에 거꾸로 중일전쟁 초기 일본군 입장에서 이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주요 전장이었던 중국 동북지역은 독일이 전격전을 벌였던 서부 유럽과 유사한 환경으로 산악지대가 적고 광활한 평화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전차를 대량으로 운영하는 기동전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군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한계, 즉 자살 특공에 관한 상상력을 빼면 포지티브한 상상력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당시 일본군의 수뇌부는 전차를 단지 군마대용이나 보병의 화력 지원을 위한 이동식 포대로만 취급했었습니다. 그저 군마를 대체하는 조금 색다른 기계 장치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유한 전차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전차는 장갑판을 용접하는 대신 볼트 접합으로 마무리하는 등 장갑이 계란 껍질같이 약했고 고소포 개발의 부진으로 화력 역시 빈약했으며 기계적 신뢰성까지 낮아 가혹한 전쟁의 환경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쉽게 고장을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일천한 공업력으로 생산성마저 낮아 당시 주력 전차였던 89식 7호 중형 전차의 경우 월 생산량이 2대에서 3대에 불과할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독일군의 전격전처럼 전차를 선봉부대의 창으로 활용한다는 전술 개념 하에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개전 당시 일본군이 보유한 전차 수로 해봐야 고작 60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대부분 본토나 소련의 공격에 대비해 수오만 국경에 배치돼 있었죠. 또한 독일군처럼 독립된 기갑사단을 만든 대신 영국이나 프랑스, 심지어 중국처럼 전차를 보병사단의 중대나 대대 단위에 분산 배치했기에 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군 공세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보병이었고 그 교리마저 항공기의 근접 지원과 포병 화력으로 적진을 돌파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일 전쟁 당시 일본 해군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은 주력 전함 9척에 가가, 아카키, 류조, 쇼 등 항공모함 4척, 각종 순영함 33척, 구축함 102척, 잠수함 64척 등 대소군함 285척을 합쳐 총 배수량 115만 3천 톤에 병력은 10만 7천명에 달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다음으로 큰 세계 3위의 해군력이었죠. 물론 승조원의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육군과는 달리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해군 전부가 중일전쟁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력 함대인 연합함대와 별도로 일본 해군에선 나름 이성급 전력이었던 제3함대를 상하이 방면에 배치시켜 중국 연안과 동주국해를 전담케 했을 뿐이었죠. 전쟁도 상대에 맞춰서 하는 법. 당시 제3함대는 1898년에 건조돼 럴 전쟁에도 참가했던 1만 톤급의 구식 장갑 순양함 이즈모를 기함으로 2개 수송함 전대 및 1개 수레 전대와 1개 항공 전대로 편성돼 있었는데 대부분 한 세대 이전의 연안용 순양함과 구축함, 포함, 어뢰정 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해군의 전략상 적 주력 함대와의 결전은 연합함대의 역할인데다 어차피 중국 해군은 별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2,500여 명의 해군 특별육전대가 제3함대에 배속돼 상하이의 일본 조기지 경비를 명목으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상하이 사변, 즉 상하이 전투가 일어나자 일본은 제3함대의 전력을 대폭 증가하고 여기에 제4함대까지 증원시켰습니다. 제3함대와 제4함대를 묶어 아예 하세가와 키요시 해군대장을 사령장관으로 하는 진화방면 함대를 창설했던 것이죠. 그러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장이 점차 확대되자 당시 연합군의 대중국 보급 루트로 이용되던 화남 지방의 연안을 장악하기 위해 1938년 2월에 가서는 제5함대까지 배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중일전쟁 당시에는 일본 해군이 워낙 압도적인 데다 개전 초반 양쯔강 하류에서 벌어진 장인해전에서 중국 해군을 단숨에 경멸하고 주요 군함과 해군 기지를 제압했었기에 전쟁 기간 내내 이렇다 할 해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인해전에 대해 잠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장인해전은 이 시리즈가 끝나면 리뷰할 계획인 제2차 상하이 사변, 즉 상하이 전투에 부속된 전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장인해전은 해군 함정끼리의 전통적인 해전은 아니었고 항공기 중심의 해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태평양 전쟁 당시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이 수행했던 치열한 항공전도 아닌 그저 일본 해군 항공대의 일방적 공세일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중일전쟁 초기 중국 육군과 해군은 양쯔강을 통해 일본 해군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쯔강 하구에 있는 장인요새에 청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해전이 일어났던 장인항은 상하이에서 서북쪽으로 130km 떨어진 양쯔강 하류 삼각주 위치한 지역으로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과는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상하이를 상륙하려는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한 주요 포대가 배치돼 있었고 중국 해군의 주요 전력인 1함대와 2함대 중 제2함대의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는 전력 증강을 한답시고 제1함대까지 청구하고 있었죠. 1937년 8월 16일 오전 전투의 첫 테이프는 중국군이 먼저 끊었습니다. 상하이 항구를 보유하고 있던 일본 해군 제3함대 기함인 장갑 순양함 이즈모에 중국 해군의 어뢰정 C-102호와 C-117호가 어선으로 위장해 어뢰 공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군도 반격을 시작 두 어뢰정 중 한 척을 격침시키고 항공기를 이용해 장인요새에 배치됐던 5개 포대와 항구에 대기하고 있던 경순양함, 닝하이와 핑하이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유효적인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죠. 이후 상하이의 항공모함 가가, 류조, 슈오가 도착해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일본군은 8월 22일 장인항에 대한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했는데 이때도 실질적인 성과는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군의 고사포 사격에 항공모함 가가에서 발진한 제2항공전대 소속의 94식 함상 폭격기 한 대 격추, 2대 반팔하는 피해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국군에게 작은 승리를 거두게 해 사기만 높여줬던 것이죠. 이에 진화 방면함대 사령장관 하세가와 키요시는 작전을 바꿉니다. 종전에 찔끔찔끔 항공기를 동원해 공격하는 작전에서 육상기지와 항공모함을 통해 300기가 넘게 전개된 항공력을 10분 활용, 한꺼번에 무려 50대 이상씩 떼거지로 출격시키는 전술로 작전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죠. 9월 23일 오후 2시 5분 58대에 달하는 일본 항공기 편대의 공습이 시작되자 3시 30분부터 닝하이 선체가 침수되어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핑하이 역시 대파됐습니다. 그리고 25일 재개된 공습에서는 고축함 치엔캉, 슈오 등이 침몰했고 이외에 여러 함선들이 지속된 공습에 피해를 입고 전투불능 상태가 되자 모두 자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23일 대파당한 닝하이와 핑하이마저 25일 또다시 재개된 대공습으로 침몰해 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일본의 항공 공격만으로 중국 해군은 사실상 전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해전은 중국 해군 수상함대를 괴멸시켜버린 해전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해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장인해전에서 항공력만으로 중국 해군을 전멸시켜 상하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일본군이었음에도 당시 일본군에는 공군이 없었고 육해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항공대를 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으로 조종사 3,000여 명에 항공기는 육군이 800여 대,
해군이 육상부대 360대, 항모기동부대 370대 등을 합쳐 총 1,5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운영기체로는 90식 함상 전투기와 95식 함상 전투기, 89식 함상 공격기와 같은 9식 보격기와 신형 단역기인 96식 함상 전투기, 96식 함상 공격기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숫자로 본다면 일본이 월등히 우세했지만 대부분이 본토와 만주에 배치되어 있던 관계로 일부만을 중국 전선에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 초반에는 중국 공군에 비해 반드시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척의 항공모함, 즉 카가, 류조, 호쇼가 상하이 앞바다에 도착하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공권이 명확하게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바로 육상 기지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작전이 가능한 항공모함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 해군은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위력을 시범 실증했고, 이 경험을 교류로 발전시켜 장차 있을 제트작전, 즉 진주만 공습에 관한 가이드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때 연마하게 된 항공모함 운용술과 조종사들의 기량 역시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군이 태평양을 휘젓고 다니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은 중국에 비해 군사력에서도 월등히 우세했지만 경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에서는 격차가 더욱 컸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937년까지 약 70여 년의 기간 동안 중화공업과 군수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결과 연간 1,500여 대의 항공기와 각종 야포 700여 문, 전차 및 장갑차 300여 대, 차량 5,000여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업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연간 5만 톤 이상의 전투함 건조력 또한 가지게 됐습니다. 비록 부전 자원은 빈약했으나 한반도와 만주, 타이완 등 식민지로부터 1차 산업을 통한 생산물을 수탈할 수 있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석유와 고무, 고철, 그리고 요즘 일본이 생산내는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전반을 가동시킬 수 있는 첨단 기계 및 가공품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면 중국은 여전히 후진적인 농국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군수산업 수준은 소총과 경기관총, 산포, 탄약 정도를 겨우 카피 생산할 수 있는 정도였고,
이조차도 완전히 작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연간 수십 대, 군함은 수백 톤급에서 1,000톤급 포함 정도를 자체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인구가 일본의 4배가 넘었던 중국이었기에 전체 GDP가 일본의 1.4배에 달했음에도 막상 근대공업은 4분의 1에 불과했고, 특히 중화공업에서는 일본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세부적인 양국의 산업과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국가 공업력의 절대 지표를 할 수 있는 석탄과 철강, 화학공업 생산량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1936년 당시 일본은 연간 석탄 5천만 톤, 철강 580만 톤, 석유제품 169만 톤을 생산했으나 중국은 연간 석탄 2,400만 톤, 철강 7만 톤, 조악한 제철 처리로 탄소 함유량이 높아 군사용으로는 부적합한 선철 14만 7천 톤, 그리고 고작 200톤의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 기준으로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가 재정과 군사비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한 해 세입은 22억 8천만 엔, 미화 6억 8천만 달러였는데 그중 군사비는 세입 총액의 무려 49%에 육박하는 10억 9천만 엔, 3억 6천만 달러에 달했던 반면 중국의 세입은 지방 정부 세입까지 모두 합쳐 14억 원, 4억 7천만 달러 정도였고, 이중 군사비는 중국 역시 세입의 45%에 육박했던 6억 3천만 원, 미화 2억 1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에 비해 무려 4배가 넘는 인구수를 자랑하던 중국이었지만 아편전쟁 이후 줄곧 내리막길로 치닫던 중국의 경제 사정으로 인해 인구수에 비례하는 GDP의 상대적 우월성이 있었음에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죠. 더구나 중국은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방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륙 지역은 미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대공업과 무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대부분을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자원이 내륙에 매장돼 있더라도 그 자원을 탐사하거나 채굴할 기술도 또 자본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찌어찌 자원을 채굴했다 치더라도 그 자원을 원자재로 돌릴 대부분의 공장지대가 개전 초기에 일본군에게 점령당했던 화북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나머지는 상하이와 난징, 텐진, 광저우 등 동부 연안의 일부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일본군의 공격에 상시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라도 일본군의 위협적인 상륙작전에 점령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모진 난관이라도 뚫고 나갈 길은 있는 법. 대신 중국에도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대한 영토와 어마어마한 인구였죠. 일본어로 하여금 중국을 겁쟁이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만주국가 러지옥병합을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체결된 휴전협정인 탕구협정이 체결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나고 중일전쟁이 도화선이 됐던 루고차오 사건이 발생하기 4개월 전인 1937년 3월 중국 군사위원회 참모본부에서는 국방작전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중국의 대일방어 전략의 원칙을 세워놨던 것이죠. 어쨌든 그들의 국방작전 계획에 의하면 일본군은 주력을 화북에 투입하여 베이핑과 텐지를 점령한 후 장저우, 진안, 쉬저우로 남하하는 한편 일부 병력은 서북의 수이안성, 차알성을 거쳐 산시석의 성도이자 석탄 매장률이 풍부한 타이안을 공격할 것이며 중국군의 측면을 위협하기 위해 산동성의 칭다오나 상하이 등 동부연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위협 등을 이유로 모든 전력을 한꺼번에 중국에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한 병력을 만주와 일본 본토에 남겨둬야 하는 일본의 약점도 동시에 간파하고 있었죠. 또한 여기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전략으로 광대한 영토를 활용한, 즉 일본의 침공에 맞서 이들을 영토 깊숙이 유인, 비록 초반에 많은 영토를 잃을 수는 있겠지만 일본군의 병력은 분산되고 병참선이 길어지는 반면 대신 아군의 병력은 집중되고 병참선이 짧아지는 이점이 있다라는 소위 내선작전을 원칙으로 하는 지구전과 지연전선을 근간으로 하는 유격전까지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장제스의 지시에 의해 전면적인 결전은 자살 행위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며 병력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서 하나의 방어선이 돌파되면 그 뒤에 제2, 제3, 제4의 방어선을 연속적으로 구축하고 이미 돌파된 방어선일지라도
병력을 다시 재편성, 유격전을 펼침으로써 일본군을 지치게 한다는 제2의 방어 전략까지 세워놨던 것이죠. 대신 그는 공업 기반이 밀집돼 있고 수도 난징에서 가까운 상하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반 어이없이 내줬던 화북과는 달리 화남은 난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장제스의 대일 항전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은 결코 중국 정복에만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태평양 전체의 패권을 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 영국, 소련 등 다른 열강과 일본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정확히 예측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역량으로는 혼자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기에 차제에 반드시 이들과 동맹을 맺어 일본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구상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는 1942년 상반기까지는 장제스의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가 말한 대로 진행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장제스가 말한 중국과 연합국가의 연합,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 대해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 1943년 2월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5월 아프리카 방면에서의 승리, 9월에 이탈리아 항복으로 1943년부터 연합군의 승리가 점쳐지게 되자 전후 처리 문제와 대독 대일 작전을 놓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연합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4강 체제는 소련의 반대로 한때 좌절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죠. 당시 반공주의에 절정에 있던 장제스의 국민당에 대한 스탈린의 반관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코민테른의 정치 노선이 중국의 4강 체제 합류하는 헤게모니를 부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주에 대한 기득권을 가짐으로써 태평양으로 갈 수 있는 리스윤이라는 부도항을 소유하고 싶었던 소련의, 아니 러시아의 끝없는 욕망도 크게 한몫하고 있었죠. 하지만 루스벨트가 만약 소련이 중국 배제론을 계속 유지하고 4강 회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소련의 배제는 물론 이 시점부터 미국과 영국의 대소련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협박하자 스탈린도 어쩔 수 없이 1943년 10월 26일 더 이상 중국의 참가에 반대하지는 않겠다라고 한발 물러섰고 결국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 수행 지침과 전후질서 재편 논의가 가까스로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전쟁의 끝은 요원해 보였죠. 연합군의 서유럽 침공 계획은 아직 뜸도 들이기 전이었고 드넓은 태평양의 전황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루스벨트가 중국에서 일본과 분투를 하고 있던 장제스를 직접 만나고 싶어한 것은 카이로 회담이 시작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루스벨트는 1942년 10월 26일 먼저 장제스의 아내 숭메이링을 미국으로 초청하고 그녀에게 장제스의 만남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1943년 5월 19일 미국을 방문한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까지 미국 의회 연설에서 루스벨트와 함께 스탈린, 장제스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연합국 정상들 간의 회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2주가 지난 1943년 2월 4일 루스벨트는 중국의 외교부장 승종과 버마 작전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을 포함한 연합국 4대 강국 회의를 할 것을 제의했고 이에 앞서 먼저 장제스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제스도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4강 회의를 거절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중일전쟁 개전 때부터 열망했던 미국, 영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도 말이죠. 이는 그 역시 아직까지 일본과 완전히 결렬하지 않은 공산주의자인 스탈린을 만난 것이 껄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1943년 6월 30일 루스벨트는 수신인을 중국 국민정부 국방최고위원회 위원장 장제스로 표기한 전보를 직접 보내게 되는데 전보의 내용은 이번 가을 위원장 각하를 만나볼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라는 매우 정중한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장제스도 큰 감동을 받고 루스벨트야말로 진실될 뿐만 아니라 기사도의 고귀함을 지닌 숭고함의 경지에 도달한 인간이다 라며 그를 칭송했죠. 하지만 장제스는 이와는 별개로 소련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악하게 그지없는 스탈린은 결국 중국의 적화와 병탈을 넘어 전 세계를 빨개 국가로 도배할 것을 기도하고 있으므로
나는 그에 대한 경계심을 절대 풀 수 없습니다. 라며 이를 루스벨트에게 전해달라고 루스벨트의 특사로 자신을 만나러 온 패트릭 헐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신들보다 스탈린에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전시물자 지원에 대한 서운함도 짙게 배어 있었죠. 그리고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을 점령하기 전 일본 본토를 공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폭격 거점 비행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중국뿐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도 얹혀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밀당을 할 줄 아는 장제스의 외교수였죠. 당시 미국은 과달카날 전투 승리 이후 트윈 억세스로 불리는 전략을 채택해야만 했는데, 이는 미국군 원수이자 남서태평양 지역 사령관 더글라스 맥어더가 주장한 남서태평양 전역에 주력하여 뉴기니를 거쳐 필리핀으로 나가자라는 전략과 미 태평양함대 사령장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과 미 해군 참모총장 어니스트 킹 제독이 주장한 대만 상륙과 필리핀에 대한 해상 공격으로 일본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중부 태평양을 갈라 오키나와 규슈를 거쳐 혼시로 곧바로 진격하자라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던 중요한 시기였던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제스의 판단은 정확했죠. 당시 미국 입장에선 그게 어떤 전략이든 자신들이 담당했던 태평양 전선에서의 성공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 1944년 중반기쯤으로 계획했던 유럽 침공 계획, 즉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모든 전략을 몰빵하기 위해선 버마 방면 중국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장제스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가 중국에서 일본군을 붙잡아 줌으로써 스탈린 역시 더 이상 배후 걱정을 하지 않고 배를 향한 진군의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사실 막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제스와 스탈린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루스벨트가 미, 중, 영소를 아우르는 회담을 굳이 구상한 것은 사실 전후 처리 문제보다 독일과 싸우는 유럽 전선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던 스탈린과 일본과 싸우는 아시아 전선에서 역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장제스와 함께 전쟁의 진행 방향에 대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결국 전쟁을 미국 주도의 승리로 장식하고픈 자신의 염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만감의 스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앞으로 시작될 냉전을 예지하고 있던 장제스,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공산주의 붉은 깃발이 전 세계에 휘날릴 그날을 특유의 음흉함으로 기획하고 있던 스탈린, 몰락해가는 제국의 운명을 직감하고 그 어느 진영에도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던 처칠,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의 끈을 부여잡으며 미국을 일극체제 국가라는 가공할 힘을 가진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남은 힘을 쥐어짜고 있던 루스벨트. 이렇듯 카이로 회담의 막전 막후에는 20세기 말과 이어질 21세기의 초상이 모두 담겨져 있었고 또 엿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로 회담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결국 3명의 정상만이 회담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스탈린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그 자리에 장제스 안에 숭메이링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어떻게든 중국을 예우하려는 모습이 눈물겹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전혀 다른 색을 가지고 있던 스탈린을 달래려 장제스과의 카이로에서의 만남을 마친 2명의 노 정객들은 이후 늙은 몸을 이끌고 스탈린을 만나러 또다시 테헤란으로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독일과 일본이라는 악마의 제국을 지워버리려는 두 노인의 감투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쨌든 회담이 열리고 5일째, 장제스가 미국군 항공대 사령관 헨리 아놀드 장군에게 버마 전선에 최소한 한 달에 1만 톤의 물자는 공수해줘야 한다는 부탁을 하면서 연합군 조정사들을 만나는 동안 그의 부인 숭메이링은 그 자리를 빠져나와 루즈벨트를 따로 만났고 루즈벨트에게 10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루스벨트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고 장제스 부부를 기쁘게 했죠. 또한 5세기에는 외몽골과 티벳 문제, 버마 수륙 공동작전을 루스벨트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일본인이 폭력과 탐욕으로 취한 모든 정복자는 그들의 마수로부터 해방된다라는 문항과 함께 한국의 독립은 적당한 때에 시행한다라는 조항까지 사입했습니다. 그 카이로 선언은 일본의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인
1945년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에서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원안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와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으로 국한시킨다 라는 조항으로 재확인됩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에 참석한 미국, 영국, 중국, 따로 테헤란 회담으로 참석한 소련은 전후 창설된 유엔 국제연합의 상임 이사국이 되죠. 1944년 8월 25일 독일로부터 간신히 해방된 프랑스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유엔도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건 아닐런지요.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전쟁을 막다는 원래의 목적을 망기하고 사라져버린 국제연맹처럼 말입니다. 한편 장제스를 중심으로 국론을 일치시켜 장기항전을 준비하는 중국과는 달리 여전히 일본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관동군이 중국 침략에 혈안이 돼 있는 반면 이시오라 간지를 주축을 하는 본토의 육군참모본부는 중국과의 전쟁이 소련에 대한 대비를 약화시킬 것이며 자칫 소련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개전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군은 해군대로 태평양에서 미국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조직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서로 소모적인 논쟁만 끝없이 벌였던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심장이었던 내각이 다만 군부의 꼭두각시일 뿐 이들을 조율하고 국론을 모아 정상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갈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전 없는 배가 따로 없었던 것이죠. 이러고도 전쟁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건 사업을 시작하다니. 그런 일본이나 그런 콩가루 집안에게 된통당한 아시아 국가들이나 그래서 혹자는 역사는 유구무원을 실증하는 학문이라 말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이 유구무원의 진리도 안 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이죠. 아직도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심지어 우리도 전쟁의 피해자이다 라며 역사 왜곡을 넘어 아예 진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또다시 꼼지락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과연 그들 뜻대로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아시아에는 그들이 100년 전 행했던 대동아공이라는 허황된 꿈을 동서남북 공정이라는 요상한 궤변으로 이름만 바꿔 아시아, 아니 세계 패권을 쥐러 움직이기 시작한 중국이 있고 유럽 지역의 가혹한 식민 통치로 민족의 혼을 빼앗긴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버마 등도 더 이상 예전의 약소국이 아니며 특히 대한민국은 정신 차리고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늘 복병은 있는 법, 우리의 70년 동맹인 미국. 우리는 이 역시 하나의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바짝 국론이 빠진 미국마저도 100년 전과 사뭇 달라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꼬랑지에 달라붙은 일본과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를 나눠야 하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눈길과 섬세한 촉각으로 그들의 속내를 샅샅이 살피고 질 나쁜 친구의 돈질에 속아 옳지 않은 길로 빠지는 것도 막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정이요 참다운 동맹의 의미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니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들과 확실한 레드라인을 구축함으로써 평화 헌법에서 탈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일본과 이를 묵인하고 활용함으로써 패권국가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미국, 그리고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정책. 만약 여기에 한국이 예속된다면 우리는 그 위험천만한 레드라인 한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정글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로버트 다인의 종의 기원과도 일맥을 상통하죠. 만약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일그러진 구판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100년 전과 전혀 다른 지금, 그 어느 아시아 국가도 자신의 영토를 전쟁터로 대신 빌려주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이 역시 지나온 역사가 증명해준 사실이죠. 어쨌든 지금 일본이든 중국이든 혹은 미국이든 자국의 입만 쫓아가다 보니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전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그널로 신압으로 움직이다 어느 순간 닥쳐오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의 앳된 젊은이들이 개죽음을 다하고 종국에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국민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리고 만약 마땅히 해야 할 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나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냅시다. 세상에 전쟁을 막자는데 진보가 따로 있고 보수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들 금싸라기에 얹어줘도 내다버립시다. 다시는 한반도에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쨌든 1937년 당시 국가의 정상적 체가 무너져버린 일본은 전쟁의 목적도, 명분도, 또 전쟁에 관한 기본적인 프로토콜도 모두 불분명했습니다. 전면전인가 제한전인가? 중국 대륙의 완전한 정복이 목적인가?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의 타협이 목적인가? 만약 중국이 타협을 거부한다면 전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속전속결로 중국군의 주력을 경멸하여 굴복시킬 만큼 병력은 충분한가? 또 단기전에 실패하여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화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예비병력의 확보나 수십만 명을 파병하는 데 필요한 수송수함과 병참의 준비는 충분한가? 나아가 소련의 개입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만약 소련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도대체 어느 선에서 수습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만약 장제스가 끝까지 결사항전을 외치며 내륙 깊숙이 있는 스촨성 청두까지 퇴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물음에 대한 최소의 답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물음, 특히 이는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으로 봤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에서 청두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따져도 무려 1600km가 넘었기 때문이죠. 이는 바르샤바에서 모스크바까지의 거리인 1100km보다도 무려 500km 이상 더 긴 거리였던 것입니다. 전쟁 수행 능력에서 일본의 4배가 넘고 훨씬 많은 차량과 기동력을 갖추었던 독일군조차도 병참 문제로 끝까지 해내지 못했던 동부전선 레이스의 보험가는 중국 대륙의 레이스. 이 험난한 길을 과연 일본이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뇌부는 이 물음 말고라도 그 어느 질문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따위는 2개월, 길어도 1년이면 끝난다 라고 태평스럽게 말하던 군부 강경파에게 중국 침략은 한낱,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한 예행연습에 불과했으니까요. 당시 내무대신이었던 유어사 고라헤이는 소련에 대한 방비를 태만히 할 수 없기에 중국과의 전쟁은 속히 끝내고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6년 전 만주사변에서 오합지졸이었던 장수량의 군대를 너무나 손쉽게 이겼던 기억을 떠올리며 중국과의 전쟁쯤은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자축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일부 신중파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열광하는 광기 속에 모두 묻혀버리고 말았죠. 일본 국민들, 정부 관리가 하려면 그게 무엇이든 마치 운명이라는 듯 순응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걸 뭐라 인식해야 할까요? 단순히 집단주의적 성향의 끝이라고 인식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당시 일본 군부와 일본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고 전쟁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역량은 일본 수뇌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주의에 관해서도 눈을 뜨기 시작했죠. 또 다른 거대한 괴물이 탄생한 것입니다.